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6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4%,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45%로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컬럼비아대와 함께 개발한 이코노미스트의 선거 예측 모델은 각 주 단위의 여론조사에 해당 지역의 경제 통계와 과거 선거 결과, 인구 특성 등 외부 요인을 추가해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10월 19일 현재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은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 47%에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의 경제 상황 등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위스콘신과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네바다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섰습니다.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펜실베니아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수치로 입증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줄 경우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은 13%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펜실베니아에서 패배한다면 대선 승리 확률은 10%로 내려갑니다. 미국에서 헌법으로 보장받던 임신 중절 권리가 없어지자 오히려 임신 중절 낙태가 늘어났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거의 원천 봉쇄한 13개 주 중 10개 주에서 2020년보다 지난해에 더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49년 동안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던 임신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지휘에서 축출하고 각 주의회가 정할 사안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친공화당 성향의 13개 주는 법률로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이들 낙태를 금하는 주에서 임신 여성이 낙태를 하려면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로 가서 직접 시술받는 방법과 연방기관이 허가한 낙태약을 다른 주의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이다호주를 제외한 10개 금지주에서 낙태가 더 많아진 데는 낙태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2001년 세계 최초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R486으로 알려진 이 약은 임신 여성이 직접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거기서 약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FDA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낙태약 구입도 코로나 치료약처럼 의사 직접 방문이 아닌 원격 진료 처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약도 의사가 여성에게 우편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의사 얼굴 한 번 못지않고도 낙태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다른 주 여성도 원격 진료 및 약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패 보호 조치도 받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덕분입니다. 13개 주 중 10개 주가 늘어난 만큼 미국 전체 50개 주 통틀어서도 낙태 증가가 확연합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총 58만 7천 건의 임신 중절이 행해졌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상반기에 비해 12%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미국 전체 낙태 건수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 집계된 낙태 건수 86만 건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재차 논란이 됐습니다. 재외 동포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묻자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9일 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 씨가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 동포이지 않나라며 총영사관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습니다. 김영환 총영사가 우리 재외 동포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이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차 위원은 말을 끊고서 그게 소급 적용되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김 총영사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유승준 사례는 그 규정의 대상이 되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입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 법무부로부터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또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에도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관계 부처의 의견과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불허한 케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위원은 비슷한 사례로 재외동포 비자가 불허된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고 김 총영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도 과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최근 둔화되면서 인상폭도 낮아졌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기준도 소폭 상승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기준도 인상됐습니다. IRS가 발표한 내년 과세 기준 인상폭은 2.8%로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2024년 5.4%와 2023년 7%에 비하면 소폭 인상된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게 내년 인상폭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기준도 증액됐습니다. 2024년 기준 독신과 부부 공동보고의 면세 기준은 각각 47,025달러와 94,050달러였지만 내년엔 48,350달러와 96,700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간 면세 기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4년 1,361만 달러였던 상속세 기준은 내년 1,399만 달러로 올라갔으며 증여세 기준은 2024년에 18,000달러에서 내년엔 1,000달러 오른 19,00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혜택 기준은 2026년에는 대폭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발효된 개정세법의 기간이 2025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세법으로 인해 2배 이상 늘어났던 면세 기준이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에 감염돼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거에 들어간 양파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맥도날드 측은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10개 주에서 49건의 대장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대부분은 콜로라도와 네브래스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은 콜로라도에 살던 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감염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맥도날드 쿼터 파운더 버거를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재료는 얇게 썬 양파와 쇠고기 패티가 지목됩니다. 특히 양파가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맥도날드 측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모든 영업점에서 얇게 썬 양파를 폐기하도록 지시했으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선 아예 양파의 유통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로라도, 캔자스, 유타, 와이오밍 등 서부 여러 주와 그 외 지역에선 쿼터 파운더 버거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대부분의 주와 치즈버거나 빅맥 등 다른 메뉴들은 이번 문제의 영향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이번 감염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가
현재까지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도 대장균 감염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가 해당 감염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3에서 4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CDC에 따르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대장균 감염병 증상은 보통 음식물을 섭취한 지 3에서 4일 후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에서 7일이 지나면 치료 없이도 회복되기도 합니다. 맥도날드는 과거에도 대장균 감염병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최소 6명의 어린이가 엘라베마주 애슐랜드 맥도날드 매장에서 치킨 맥너겟 해피밀을 먹은 뒤 대장균 감염병 증상을 보였고, 이 중 4명은 심각한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으려던 40대 한인 남성 변호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7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법원 캐시 세이벨 판사는 뉴욕 브롱스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47세 한인 남성 서동현 씨에게 징역 10년, 보호관찰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5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서 씨는 경찰의 함정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 씨는 14세 소녀로 가장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국 소속 형사와 소셜 플랫폼 킥을 통해 온라인 소통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을 뉴욕에 사는 45세 한국인 남성이라고 밝힌 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고 싶다며 접근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브롱스에 사무실을 둔 뉴욕 변호사로 소개하며 26세부터 변호사로 일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중 그는 소녀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노골적으로 성행위 묘사를 하며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5월 직접 성행위를 위해 소녀가 지정한 코네티컷 소재 약속 장소로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메트로 기차를 타고 코네티컷주로 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임대한 스탠포드 소재 한 주택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체포 당시 경찰은 서 씨의 가방에서 랩탑 컴퓨터와 썸 드라이브, 운동화, 성냥, 마리화나, 세면도구, 뜯지 않은 막대 사탕, 콘돔 6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서 씨는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유죄 인정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인 사회보장국 공무원이 사무실을 찾은 수혜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다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5번에 거주하는 35세 한인 김 모 씨가 가드너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수혜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 후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실직 후 사회보장 혜택을 요청하기 위해 SSA 사무실을 찾은 피해 여성을 응대하면서 타주에 거주 중인 여성을 거주지 근처에 있는 SSA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SSA 기록을 통해 얻은 여성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그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여성에게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00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성을 매사추세츠주로 유인했습니다. 여성은 사법당국에 신고했고 여성을 만나기 위해 호텔 주차장을 방문한 김 씨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대 20년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 및 $25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향후 10년 동안 각 타운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저소득층 주택이 총 15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은 554채, 포트리는 623채를 의무 공급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향후 10년 이내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건물 개발 또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허용해야 합니다. 뉴저지 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팍은 현재 거주민 기준 저소득층 주택 필요 수량 333채와 향후 10년간 잠재 수요 충족을 위한 221채 등 총 553채의 저소득 주택을 의무 공급해야 합니다. 포트리의 경우 현재 수요 충족을 위해 241채, 향후 10년간 잠재 수요 충족을 위해 382채 등 총 623채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 의무 수량이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 테너플라이,
총 365채, 잉그루드 클립스 329채, 에지워러 301채 등 뉴저지의 거의 모든 한인 밀집 타운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수량이 책정됐습니다. 주 전체적으로는 총 564개 타운에 총 15만 채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의무화됩니다. 뉴저지주 커뮤니티 페어국은 빈 토지와 가구당 중간소득 등의 요인을 고려해 각 타운별 요구 수량을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각 타운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주 정부가 제시한 수량에 동의하거나 이에 불복할 경우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운 정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주 정부가 제시한 수량보다 아파트 공급 수량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나 개발업자,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옹호기관 등은 각 타운 정부가 산출한 수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최종 기준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최소 20개 이상의 타운 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해당 법률은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확대를 명분으로 난개발을 야기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